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68페이지 교육과 관련된, 부처님의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해서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초기 출가하기 전과 관련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부처님한테 선생님이 있느냐를 창피하게 여기는 집단들이 있었어요. 불교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언제 출가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19세에 출가했다라는 설이 하나 있고, 하나는 29세에 출가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현재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는, 정설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는 29세 출가설입니다. 29세에 출가해서 6년 동안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대. 35세. 그런데 19세 출가설은 19세에 출가해서 6년 동안 또 다른 선생님한테 배우고, 그 선생님 이름은 나옵니다. 바카바 아라라카라마 우타카라마 부타한테 배우고 6년 동안 고행을 해서 12년 동안, 그러니까 6년은 선생님한테 배우고 6년은 고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31살에 깨달아서 49년 동안 설법을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9년 설법설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세에 출가해서 49세 31살에 깨달음을 얻고 49년 동안 설법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29세에 출가하셔서 6년 동안 수행을, 대부분 고행입니다. 6년 고행이라 하니까 고행 중심으로 하시다가 그 다음에 35살에 깨닫고 45년 동안 설법하셨다. 이 45년 설법설이 지금은 주류인데, 원래 동아시아 전통에서 내려오는 거는 49년 설법설이에요. 그래서 29세에 출가를 하면 이제 두 가지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한 가지는 그때까지 애가 없을 수 있느냐? 부처님이 17세에서 늦어도 19세 전에는 결혼을 하셨는데 29세까지 애가 없을 수 있냐? 10년 동안 애가 없으면, 요즘도 10년 동안 결혼했는데 애가 없으면 병원을 다녀도 무진장 다녔을 것 같은데, 그리고 29세면 지금 29세하고 달라요. 제가 늘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선시대 때 신사임당이 47, 율곡이 48에 죽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요절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 시절에는 그 정도 살면 잘 살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 여러분들은 이미 관짝 안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 시절로 생각하면. 그래서 플러스로 더 받은 인생을 남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나이 50이 넘어서도 보람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불교적으로 말하면 서원입니다. 어떤 원을 세워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존재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성공이라든지 재산 증식이라든지 이런 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올바른 거예요. 하지만 나이 50이 넘어서도 그런 쪽에 계속 막 신경 쓰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 슬픈 겁니다. 틀린 건 아니고 슬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덤으로 살고 있는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래서 점 같은 거, 사주 같은 거 볼 때 제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산다는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사주 보는 사람들 상황으로는 다 여러분은 관짝 속에 누워 있다니까. 조선시대 사람이 전 국민의 90몇 프로가 화장하는 시절이 올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택도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입시철에 불안하니까 점 같은 거 봐가지고 대학을 어느 방향으로 가야겠습니까? 야, 다 서울이지. 그럼 부산에 사는 사람이 동쪽이나 남쪽 나오면 미국이나 일본 가야 되는데 네가 어떻게 갈 거야?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그런 물음 자체도 멍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는 대학이 지금 대학으로 치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성균관 하나입니다. 성균관 하나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대학이 유리해요? 웃기고 있네. 아예 없다니까 학교가. 그래서 이런 식의 세상을 상상하지도 못해요 지금. 막말로 얘기해서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환갑만 돼도 꼬부랑 할머니였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마을에서 어르신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50대였습니다.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어르신보다 어르신이야 지금. 그때 어르신보다. 세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가 그러니까는 불과 2세대 만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2세대 만에. 2세대도 안 걸렸지. 한 80년대만 하더라도 환갑에 동네 잔치를 했었으니까. 그리고 상에 이렇게 가짜 과자 같은 거 이렇게 알록달록한 거 놓고 사진 찍고 되게 유치한 거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다가 저도 그 과자가 도대체 저기 궁금해서, 원래 그 먹으면 안 되는데 또 우리는 또 약간 호기심 천국이라서 그거 뜯어서 혓바닥 빕니다. 그거 가짜 과자 그거 뜯어 먹다가, 아니 진짜 과자는 과자예요. 그런데 그게 사탕이 얼마나 이렇게 날카로운지, 이거 진짜 먹어보신 분은 알 거야. 혀 돌기가 다 잘려. 쭉 빨면 이게 탁 어디 후시진 없어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러던 시절에 그 어른들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서 증조부 정도 되시는 어른들만 그렇게 오래되신 분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어른들이 지금 사회를 상상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그런 사주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걸 생각을 했겠어요? 말 같지도 않은 거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뭐라 그랬는데요. 여자가 팔자가 세면 뭐 안 좋네, 어쩌네, 뭐 백말띠가 안 좋네. 지금은 좋은 겁니다. 지금은 대박, 감사한 거죠. 지금은. 그래서 마누라가 나가서 돈을 잘 벌어와요. 고맙지. 그래서 마누라가 돈 잘 버는데 남편이 놀고 있대. 그래서 그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 등을 떠밀려서 어디 좀 너무 자꾸 노니까, 그래서 씹쭈구리한 회사라도 좀 다녀보라고 이렇게 해서 등 떠밀어서 보냈대. 그랬더니 이놈이 면접을 보는데 개판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회사를 이렇게 면접을 보러 왔으면 성의껏 해야지 이랬더니 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떨어지고 싶다. 난 합격하고 싶어서 온 사람이 아니고 나 떨어지고 싶어서 왔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부럽지. 부럽지. 난 아직도 놀고 싶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 뭐 맞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치적으로도 맞출 방법이 없어요. 지금도 지금 뭐 챗 GPT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불과 공개된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전 국민이 한 번씩 들어봤을 정도로. 그런데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게 오래 갈지 안 갈지는 지나봐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유행했었던 단어가 힐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해요. 지금 안 씁니다. 또 그거보다 조금 뒤에 유행했었던 아주 폭발적 단어가 있어요. 4차 산업혁명. 논문도 많이 쓰락하고 학술진흥재단에서 연구비도 엄청나게 주고 했었던 게 4차 산업이라는 주제예요. 저도 논문을 2개나 썼거든. 지금은 4차 산업이라는 단어 자체를 잘 안 써. 있는지는 알아. 힐링 뭐 이런 것도 있는 줄 알지? 안 써. 그때는 그냥 포털이나 이런 데 가면 그 단어들이 줄줄줄줄 흘러다니고 있었어. 그리고 최근에 이거야 라고 해서 떴다가 사라진 단어가 메타버스입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 한동안 굉장히 막 뭔가 할 것처럼, 그 시대가 바로 온 것처럼 막 오만 호들갑을 다 떨었지. 심한 말로 치면 지랄 연병을 떨다가 지금 거의 또 불씨가 사그라든 게 아닌가. 코로나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인터넷 시장이 폭발하면서 그게 쪽으로 막 이렇게 갔다가
지금은 많이 빠졌죠. 이렇게 그러니까 단어들도 많이 사라졌고, 그리고 그걸 우리만 그렇게 보느냐? 아니죠. 주식시장에서도 보면 이제 그 가능성들을 인정해서 주식이 쫙 올랐다가 그런 쪽 주식들이 쫙 빠졌죠. 모르면 다행인 거고, 알면 슬픈 겁니다. 왜냐하면 저같이 이렇게 그냥 관심이 있어서 보는 사람 말고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가지고 있으면 그 파도를 견뎠지. 그래서 그런 챗 GPT도 얼마나 갈지 뭘 할지 지나봐야 알아요. 그리고 그런 게 막 이렇게 부안해동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그렇게 대단한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라고 하는 엄청난 데이터를 넣어서 돌리는 것도 우리 인생을 판별해낼 수 있느냐? 못합니다. 사주가 그게 가능할까? 막말로 얘기해서 사주는 어느 정도 딱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도냐면 그냥 사주나 MBTI나 혈액형으로 이렇게 좀 성격 검사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믿거나 말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맞으면 뭐 하고 뭐 아니면 말고, 뭐 우리가 그 타로점 같은 거 할 때 뭐 이렇게 카드 하나 뒤집었는데 뭐가 나왔어요 뭐 이러면 그거 갖고 뭐 이렇게 약 팔고 그러면 아이 그런 거 하기도 아니고 아이씨 이렇게 딱 그런 정도 만 의지할 정도지 거기에 막 뭘 빠져서 할 만한 정도 수준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그렇잖아. 지금 전 세계 뭐 구글이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든지 뭐 이런 엄청난 기업들이 정보를 막 이렇게 때려 넣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정보량을 때려 넣어서 그걸 돌려서 나오는 게 챗GPT 같은 그런 물건들인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런 거 물어봐. 내가 아냐? 이렇게 대답하지. 근데 그 옛날 사람이 사주를 만들어냈, 야 그러면 챗GPT 한 100만 개 합친 것만큼의 대단한 발견을 우리가 한 거고 노벨상을 줘야지. 그런 게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주에 노벨상 줍시다. 뭔 개똥 같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막 그런 거는 별로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근데 저는 그런 거를 그렇다고 없애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저거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저는 없애자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해서 즐기면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고 즐기면 된다. 커피가 몸에 좋냐 아니냐 뭐 어쩌냐 뭐 안 먹어도 사는데 안 먹어도 살아. 막말로 우리 안 먹고 살았었잖아. 수십 년 동안.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어렸을 때 안 먹고 살았지. 뭐 커피를 누가 먹었어? 숭늉이나 먹었고 우리 연세 드신 분 저 고사님들 같은 경우는 계란동동 쌍화차나 드셨지 뭘 커피를 마셨겠어. 그런 정도 먹어도 관계없어. 그러니까 커피는 필요가 없는 거야. 기호식품이니까 어차피 필요 없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걸 먹으면서 즐기면 되는 거예요. 사주도 그냥 즐길 정도만 하면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그게 문화예요. 문화. 그러면 영화는 다 구라 아니냐? 아바타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개구란 거지. 그런데 왜 가서 봤어? 재밌으니까. 아니 그런 거잖아. 그걸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보는 놈이 어디 있어? 그 정도로 하면 무난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구라니까 없어져야 돼요.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야. 패션도 마찬가지지. 우리 어렸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데 단정하게 깨끗하게 빨아입으면 된다. 웃기고 있네.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사는데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고 사람에게는 그런 거 말고 있잖아. 아니 맞잖아요. 그게 패션. 그러니까 연예인들 이런 애들이 딱 입으면 저 괜찮은데? 뭐 이런 느낌이 딱 들죠. 그 생각마저도 없으면 사람이 아닌 거지. 그게 그러면 옷을 뭐 벗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입으면 타타타의 김국환 선생 말씀처럼 알몸 몰아놔서 옷 한 벌은 건졌으니까 됐냐? 그따구로 살면 후진국에서도 북한도 괜찮지. 그러면
북한도 알몸으로 벗고 다니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걸 뭐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게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 요소로서 접근을 하면 가하고 좋고, 그거를 뭐 맹신을 해서 이렇게 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제가 주술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주술적인 거, 그리고 저는 주술적인 거 굉장히 좋아해요. 왜? 인간은 어차피 동물이기 때문에 합리성만 갖고 살 수는 없어요. 진운의 안경이다, 내 자식이 이뻐 보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게 어떻게 보면 눈깔 돌아가 있는 거예요. 합리성은 아니야. 근데 그게 인간에게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하세요. 근데 저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순자를 보면서 놀랬던 게, 순자가 기우제 지낸다고 비 오냐? 이렇게 쓰거든. 2300년 전에 벌써. 그러면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니, 하라는 뜻이야.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로 민중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하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는 거지.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을 2300년 전에 순자가 한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지금 현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제가 방금, 여러분도 타로 카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타로로 누가 종을 봐줬어 그러면 그래? 이러다가 마는 거지. 그게 무슨 뭐 대단하게 그걸 하나?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부적 같은 거 얘기할 때도 딱 그런 정도 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그래서 삶의 활력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면 그게 디자인인 거지. 디자인, 예술, 문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정도의 가치 지불은 충분히 된다. 단 거기에 매몰돼서 막 흔들려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을 잡고 나를 수식하는 게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지. 나를 꾸미는 게 돼야 되는 거지. 내가 거기에 종속이 돼 가지고 막 미친 듯이 끌려다니면 그러면 힘들지. 하기사 여러분은 뭐 끌려다닐 나이는 지났죠. 끌려다니면 힘들어서 못 끌려다녀. 지금 이 나이에는 뭐 끌려다니지도 힘들어요. 누구 말 맞다나 공연을 한번 보러 가도 너무 열렬한 공연을 하면 앉을 수가 없어서 모두가 서 있는데 나 혼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쭈그리고 있을 수도, 그래서 못 보러 간다던데. 나이 먹어서 가는 게 쪽팔리기도 하지인데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대. 이거 미치겠대. 그리고 예전에 그 월드컵, 우리 2002년 월드컵 끝내, 그거 진짜 웃겼는데,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좋은 표가 생겨가지고 자기가 갔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 파도 타기로 이렇게 응원을 하는데, 야, 좀 앉아서 좀 쉬려고 하면 자꾸 나만 안 일어나면 매국노 같고, 자꾸 일어나니까 나중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내가 지금 축구 보러 왔지 무슨 일어났다 앉았다를 왜 자꾸 시키냐는 거야. 다시는 못 가겠대. 그게 굉장히 비싼 표였었어요. 한국 경기하는 우리나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한국 경기로 들어가면 굉장히 다 비싼 거예요. 그건 생각해봐도 그냥. 그래서 갔다가 죽을 뻔했다고. 아니야, 몇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시간 끝날 때까지 이 짓을 하고 있었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즐긴다는 판단 정도만 하시면 되지, 그 이상으로 매몰되면 여러분이 그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중도를 잃어버리게 되고 여러분이 힘들어져. 그리고 이 부처님의 29세 출가설과 19세 출가설이 대두되는 이유가 뭐냐면, 부처님이 누구한테 배웠다라는 걸 쪽팔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6년 동안은 바카바, 아라라카라마, 우타카라마 부타한테 배운 건데, 그게 이제 창피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날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위대한데 누구한테 배운다 말이냐. 그런 선생님들은 만나긴 만났는데 가자마자 바로 도장 깨기 하듯이 샥샥샥 마스터해버리고 6년 고행을 했어. 이게 6년 고행설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안 맞으니까 29세에 출가해서, 그러니까 19세에 출가했으면 17세쯤에 결혼했다가 19세에 출가하면 애가 늦자식 좀 이제 좀 생길 정도가 될 수도 있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근데 17세 아니면 19세에 결혼을 하는데 두 가지 설이 있는데, 그때 19세에 결혼을 했다고 치더라도 29세에 출가하면 10년 동안 애가 없다가 이제 애가 겨우 생겼다고? 아유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9세 출가설이 타당한 것 같아요. 타당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부처님이 누구한테 배웠다는 게 가오가 무너진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무슨 가오가 무너질 일이야. 새로운 거는 배울 수 있는 거지. 예전 나중에 보면 대천의 오사에도 그런 게 나오거든요. 무지 아라한도 처음 보는 거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 있다, 모를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저 동남아시아 같은데 아라한가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아주 훌륭한 스님이 있다고 치자. 있는지 없는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있을 것 같지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렇다고 가정하고, 그 사람이 산골절에서 수행만 하셨어. 그런데 갤럭시를 갖다 줬네. 스마트폰을 딱 새로 신형을 갖다 준 거야. 쓸 수 있을 것 같아? 못 쓰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수행하고 마음의 행복을 얻고 이거는 오케이인데, 전혀 새로운 거가 왔을 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모르는 거라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정도가 되면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돼. 일반 아라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고, 부처님 같이 100%까지 순도 100이 올라가 버리면, 이 진리값이, 진리를 증득한 게 순도 100이 돼 버리면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부처님이 처음 출가하셔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것도 아니고, 수행에 대해서는 모르지. 왕궁에서 당신이 성장을 하셨는데.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접니다. 제가 거의 처음으로 부처님이 다른 성자들, 성인들과 차이점이, 가장 큰 변별점이 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 체계적이고 깔쌈한 교육, 최상급의 깔쌈한 교육을 받았다. 이게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다. 교육 못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성인 중에 예수 같은 사람. 그래서 그렇게 가방끈 짧은 사람의 특징이 자기 주장이 겁나 강하고 상대 말을 끝까지 안 들어. 그냥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셔서 그렇지. 도인들이 있어. 깨달았다 어쩌다 하는 얘기를 다 들어봐야 별로 식견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지가 체험했대. 어쩌라고. 객관화 시킬 수 없는 거는 사실은 그게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나만 경험하고 나한테만 들리는 거는 깨달았다고 지가 말하니까 그냥 깨달았나 이렇게 봐주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환자입니다. 그거 병원에 가면 많아요. 병원에 가면 지천입니다. 뭔 차이가 있어? 그 깨달음을 통해서 사회를 밝히고 사회를 계몽하고 주변 사람들을 좀 더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그런 역량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말하는 게 깨달음이면 나는 그 깨달음은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 버리거든. 그냥 쓰레기야. 주는 밥 먹고 지 혼자 행복하대, 앉아가지고. 아편쟁이지. 주는 밥 먹고 지 혼자 행복해. 청나라 때 아편쟁이들 다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예수 같은 경우가 가방끈이 짧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이 합리적이지 않고 자기 주장을 반복해서 해요. 글을 읽어보면.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은 소수가 되는 거고, 그것에 매니아가 되면 열광하게 되는 거고, 아니면 버립니다. 그래서 제자가 꼴랑 12명에 1명 팔아먹고 11명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간해수공업에서 시작하는 거고, 불교 같은 경우는 부처님 제세 시에 제자가 한 10,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응대하는지에 대해서 이분이 아는 거예요. 10,000명이면 지금도
10,000명 정도의 사람을 거느리면 대기업입니다. 아니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인구가 지금 이렇게 많아진 현대 사회에서도 그래서 그게 교통과 통신이 부족한 2,500년 전 사회에서 그 인구 밀도 지금보다 낮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상대적으로 봐도 지금은 10,000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울에만 1,000만 명이 살고 뭐 수도권에 2,000만이라며. 물론 뭐 제가 해보니까 10,000명 더럽게 많더라고요. 제가 월정사에 금강경 뭐 봉창 기도를 하는데 제가 3년 걸쳐서 10,000명을 모으겠다 이랬는데 쉽지 않아. 야 이게 10,000명이 쉽지 않은데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거 한 5만 명만 모으면 국회의원 나가는 거 아니야? 시골에서는 한 2, 3만 표면 국회의원 됩니다. 농담 아니에요. 농담 아니야. 국회의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야. 물론 나보다 낫는데 별건 아니야. 여러분 국회의원 아니잖아.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걸로 다 대동단결하는 거예요. 왜? 기분이가 나쁘잖아. 우리가 국회의원이면 별거지. 하지만 우리는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별거 아니야. 그 이솝우화에 보면 신포도, 제가 신포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신포도 있잖아. 여우가 포도를 따려고 계속 이렇게 노력했지만 닿을 수가 없었지. 그러니까 여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건 신포도가 맛없는 거야. 에라이씨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현대사회도 10,000명은 생각보다는 많아요. 생각보다는 많아. 아마 신도가 10,000명이면 교회 중에서도 대형 교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절에 10,000명 신도 있는데 거의 없을걸? 거의 없을걸?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해보니까 쉬운 건 아닌데 2,500년 전에 그 정도를 모은다고 생각을 하면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무언가 기술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왜? 공자는 제자가 72명, 예수는 11명, 노자는 제자가 있었는가도 모르겠고 뭐 관윤이라고 있었다던데요. 암곡관을 지키는 관영륜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그거는 문지기. 그러니까 일반 이런 문지기는 아니고 그 문지기 팀장.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동대문 관리자, 예전에 뭐 남대문 관리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마땅히 뭐 보이는 사람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압도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와 대화할 수 있는 대화력이 풍부해져. 그리고 그것은 깨달음을 얻기 전에 받은 교육과 관련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게 부처님의 왕궁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68쪽, 69쪽 이렇게 나오는데요. 부처님이 왕자 출신인 건 아시잖아. 그런데 그 나라가 별게 없어요. 2,500년 전 나라들도 뭐 그렇게 대단할 거는 없었지만 우리나라는 뭐 2,500년 전에 뭐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뭐 사만시대까지 올라가야 그게 기원 전이에요. 2,500년까지 올라가지도 않아. 우리가 삼국시대 그 시조들이 이렇게 탄생하시고 아래서 나오고 막 이렇게 막 별짓 다 하고 할 때가 기원 전후거든. 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부처님 때가는 훨씬 그보다 앞이니까. 그리고 부처님이 태어나신 저 가비라국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현재 네팔 쪽인데 그쪽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족 국가보다 조금 더 발전한 정도의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막 우리가 조선 이런 나라 아니고 그런 나라 당연히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나라의 왕자였죠. 태자라고 나오는데 그건 이제 약간 구라치는 거고, 태자는 황제국에서 황제의 계승 서열자를 태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조선같이 황제국이 아니고 그냥 왕국이면 왕을 중심으로 하는 국이면 세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황제 중에서 아들 중에서 무조건 황제가 돌아가시면 황제가 되는 사람을 황태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태자. 그러니까 부처님 나라를 이제 막 띄워가지고 무슨 뭐 큰 제국처럼 뭐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고구려나 신라나 이런 데도 제국이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냥 왕국입니다. 왕국. 그러니까 제국 정도 되려고 그러면 중국 정도는 돼야 돼요. 근데 뭐 부처님 나라가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태자도 아니었고, 그럼 세자였느냐? 세자 아니었습니다. 그냥 왕이 계승서열 1위자였습니다. 1위자. 그게 세자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영국 여왕 영국 여왕 돌아가시고 그 아드님이 영국 왕 됐잖아요. 예? 그 다이애나 남편, 전 남편, 그죠? 찰스, 그죠? 그분이 왕위 계승 서열 1위였죠. 그러면 당연히 세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건너뛰자는 말들이 계속 있었죠. 세자면 건너뛸 수 없습니다. 서열 1위하고 세자는 다른 거예요. 세자는 지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연세가 많으셨을 때 찰스가 이제 문제도 좀 일으키고 약간 똘티과를 보이니까 그다음에 국민 지지도 잘 안 나오니까 그냥 건너뛰고 그 손자로 내려가면 어때요? 이게 언론에 계속 나왔었어요. 외신에. 물론 여러분들은 뭐 별 관심이 없으니까 본듯 만듯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들어보면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결국 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왕이 되긴 됐어. 아마 그런 얘기 있던데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왕자를 오래 한 왕위 계승서열 1위를 오래 했다가 된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세자하고 아무튼 왕위 계승서열 1위는 달라. 1위는 가능성이 1위라는 거지 무조건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세자로 책봉되면 임금이 바꿀 수 없어요. 함부로. 그 바꾸려면 내전회의하고 박 터지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세자 건저 문제, 폐위 문제 이렇게 걸리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달라. 그래서 부처님 때는 공화제 국가였기 때문에 뭐 세자를 두던 시절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러면 세자를 둡니까? 아니에요. 그게 나라마다 다 틀려. 그러니까 조선은 세자를 뒀고 청나라는 태자가 없었어요. 태자 제도가 없어. 그래서 숨 떨어지기 전에 너 이러면 되는 거야. 그걸 밀건법이라 그래요. 밀건법. 거기 정대광명이라고 써 있는 그 자금성 편액 뒤에다가 내 유언을 적어놔. 내 다음은 누구예요? 이렇게 적어 놓는 거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봐봐. 청나라면 우리 조선하고 같은 시대에 있었잖아. 나라가. 그런데 조선에서는 세자를 정했고 이쪽은 안 정하는 거야. 안 정하는 게 좋을까? 정하는 게 좋을까? 그냥 대충 던져보세요. 괜찮아. 이게 판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이렇게 병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하는 게 좋을까? 안 정하는 게 좋을까? 안 정하는 장점을 가르쳐 드릴게요. 안 정하면 왕권이 강화돼요. 그러니까 세자가 정해져 버리면 저 사람이 미래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줄을 서기 시작해. 그러면서 여차하면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쪽 세력에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면, 왕이 나이가 많으면 세자 권력과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개혁과 보수. 우리 그런 거 봤잖아. 롯데 봤잖아.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 대신에 그렇게 나쁜 점만 다 있으면 정하는 제도는 없어졌겠지. 존재하지 않겠지. 근데 왜 정했겠어요? 갑자기 왕이 돌아가시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유고시에, 우리도 그래서 그런 걸 정하잖아요. 대통령이 유고가 되면 유고시에는 뭐 국무총리가 계승한다. 이 서열들이 다 있죠. 뭐 누가 계승한다. 이게 아마 서열들이 쭉 있을 거예요. 우리도 진짜 그러고 보면 파란만장한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 대통령 유고시를 2번이나 받네. 국무총리가 대통령 그 권리 대행을 하는 거를 2번이나 받잖아. 그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한 번 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는 2번이나 받잖아. 아니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러고 보면 참 격동의 시절을 산 거예요.
격동의 시절을. 그래서 이런 거를 안배를 안 해놓으면 갑자기, 예전에는 그렇게 돌발로 돌아가시는 경우들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겠지.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왕자들이 어느 정도 머리 큰 왕자들이 좀 많으면 지들끼리 싸운다. 이제 내전이 벌어져요. 이해가 됩니까? 다음은 나뇨? 이러면서 치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사극 보면 그러잖아요. 세자 옹립할 때 이렇게 딱 세자를 세울 때 그러면 국본을 확립하셔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나오잖아. 나라의 근간, 뿌리를 잘 세우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세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계승에서 유리해지겠지.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그래서 계승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조선이 맞았던 거고, 왕권이 그 대신에 조선은 약해요. 그러니까 왕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청나라가 맞았던 거고. 그래서 뭐가 꼭 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고, 부처님의 나라인 가비라국 같은 경우는 공화제 국가였고, 마치 신라의 화백제도처럼 해서 나라를 임금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화백제도에서 뽑으니까 아주 유명한 거 있잖아요. 김주원이 뽑혔는데, 신라 말에 김주원이 화백제도에서 뽑혔는데 김양상한테 밀려가지고 그 북촌에 물이 불어서 못 내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다 뽑혔어 난가? 이러고 딱 내려갈 때 물이 불어. 야 물 빠져야 건너갈 거 아니요? 이랬더니 그 안쪽에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싹 해가지고 내려갔더니 바뀌었습니다. 투표 결과 바뀌었습니다. 에라이 이러면서 나왔다는 게 그래서 그 김주원이 강릉 쪽으로 가서 명주 군왕이 됐다, 뭐 이런 게 신적 동국 여지승남에 나옵니다. 별로 관심 없구나. 관심을 가져봐. 관심을 가져봐. 자, 그래서 부처님은 그냥 왕위 계승설 1위자였었어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당시는 나라가 작아. 지금같이 막 이렇게 나라가 체계가 갖춰진 게 아니에요. 조선이나 이런 정도도 안 돼. 옛날 나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가야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가야. 우리 부족국가. 왜 가야가 생각보다 오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사국시대라고 얘기하는지 얘기 안 하잖아. 삼국시대라고 얘기하지. 가야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나라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왜 그거는 나라라고 안 쳐? 나라의 발전된 체제를 이루기 전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인 어느 정도의 시스템을 갖추기 전에 나라가 끝났다니까. 그래서 부처님 나라는 그 당시에 가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단지 가야랑 차이점은 부처님 나라는 2500년 전 얘기니까. 가야는 한 500년, 400년, 500년까지 있었던 나라잖아. 그러니까는 가야의 병합이 저거잖아. 가야의 마지막 임금이 구영왕 후손이 김유신계잖아. 그래서 제법 오래 있었던 나라잖아. 한 400년, 500년 가까이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국시대라고는 안 한다더라. 이런 정도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역사 하시는 분 중에서 비주류 중에는 사국시대라고 해야 된다. 삼국시대의 앞부분을 사국시대라고 하고 뒤에는 삼국시대라고 하고 통일신라시대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지? 왜 사국시대 아니고 삼국시대인지 한 번도 안 해봤지? 삼국시대 기간 중에 실제로는 사국이 있었던 기간이 더 긴데, 까놓고 얘기하면.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그걸 알아서 뭐하나. 내가 이 나이에 그거 알아서 뭐하나. 지금 내가 중학생만 같아도 내가 그걸 알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이거 지금 내가 이제 꺾어져 가지고 이거 이 나이에 내가 손자한테 얘기해 줄 것도 아니고 이런 표정을
그래도 알아놔 보세요. 뭐 인생 살다 보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래서 부처님 나라는 작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부처님의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내가 주목하고 내가 밝혔거든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주목하지 않았어. 아무도 부처님 생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대목인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부처님 당대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무사들, 귀족들만 나갑니다. 전쟁터에 귀족들만 나갑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 배너 영화 보셨어요? 배너 영화에도 귀족들만 나가요. 사병이 안 나가. 사병 안 나가. 귀족들만 나가. 그리고 고대 전투는 전 세계적으로 다 귀족들만 나가. 귀족들만 나가는 이유는 무기를 지가 다 만들어 와야 돼. 그러니까 마차에 딱 끌고, 이렇게 우리 그 배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전차가 나오잖아. 말 2마리, 뭐 4마리 이렇게 가지고 쫙 해서 돌잖아. 그 말 내가 준비해 가야 됩니다. 마부 내가 임금 주고 내가 고용하는 거예요. 그 장신구, 갑옷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내 겁니다. 이거 사제입니다. 사제. 정부에서 주느냐? 안 줘요. 안 줘. 그때 말이 지금 거의 한 포르쉐 가격급 나올걸? 그러니까 말 4필 정도 하면, 그런 거 나가면 다 돈 있는 사람이에요. 쩌리들은 아예 말이 없다니까. 나가긴 뭘 나가. 못 나가. 그래서 귀족들만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생각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센 놈들은 어디 지하 벙커에 숨고 쫄들만 앞에 나가서 총 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요즘 전쟁이고, 옛날 고대 전쟁은 그 귀족들만 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거를 영예롭게 생각했어. 그리고 크샤트리아 집단에는, 무사 집단에는 어디든 마찬가지.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물론 뭐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모르겠고, 그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무섭거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그게 신라 시대 때도 있었어. 그래서 관창 같은 경우가 왜 그 어린애가 계속 무서운데 그걸 갈 수 있었겠어? 그게 빛나대라고 비슷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러면 공포가 확 줄지. 야, 여러분이 생각해봐. 관창이야. 뭣도 모르고 한번 젊은 날에 10몇 살밖에 안 되니까 10대 중후반이었거든요, 관창이. 그렇게 해서 갔어. 근데 그 개백이 싸대기 몇 대 때려가지고 묶어서 돌려보내줬다는 거 아니요. 어린 놈이 대가리에 피도 안 말라가지고 이렇게 보내줬다는 거 아니요. 처음에는 간다니까. 두 번째는 무서워서 못 가요, 사람이.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니까 가. 근데 한번 잡혀가지고 두드려 맞고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고 이렇게 몇 번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무서워서 오금이 저려서 못 움직인다니까, 사람이. 그런데 왜 갈 수 있냐면 죽은 뒤에 천국 간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이슬람에서도 보이는 거죠. 폭탄 테러, 자기 몸에 폭탄을 다 감고 가가지고 어디 대중적인 무슨 뭐 지하철역이라든지 어디 역사에 가서 누르고 터트리는 거 아니야. 내가 살 확률이 있어? 안중근 의사처럼 총을 밖으로 쏘는 거면 운 좋게 소란이 나면 내가 살 확률도 뭐 몇 프로는 나오겠지. 그러니까 몇십 프로가 나오진 않는데, 하얼빈에서 내가 이등방문을 쐈어. 저거 쏴가지고 저쪽으로 사람들 시선이 쫙 쏠릴 거 아니야. 그때 내가 이렇게 도망가오나, 물론 가능한 얘기는 아니지만 한 5% 정도는 나올 수 있어, 확률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느냐? 아니, 그건 아닌데 확률이 없는 건 아니야. 여기다 폭탄을 감고 가서 내가 눌러서 이게 터졌어. 야, 내가 살 확률은 있어? 있을 수도 있지. 내가 몰라서 그랬는데 내가 슈퍼맨이었던 거야. 그래서 터뜨려 보니까 내가 슈퍼맨이었구나. 내가 외계인이었던 거야. 나는 안 터지는 사람이야. 이러면, 하지만 그게 뭐 존재하겠어요? 근데 왜 걔네는 그게 가능하겠어요? 죽은 뒤에 보상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사 집단에는 다 있어. 그래야 사람이 용맹하게 싸울 수 있거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떠나서 전 세계 무사 집단에 그게 다 요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강력한 집단일수록 잘 싸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 실제로 임진왜란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승군이 제일 잘 싸웠거든요. 잘 싸운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족이 없다는 거, 하나는 죽어서 갈 데가 있다는 거. 이해가 되죠? 가족이 있으면 용감하지 않거든. 책임질 사람, 내가 죽으면 내 가족이,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독신이면 들어보면 때려칠 수 있는 거고, 지금 애가 나서 100일이야. 위에 놈이 아주 지랄 같아. 아 미치겠네. 더러워서 참는다지. 그래서 예전에 그 CF에 있었잖아. 나 그 CF 너무 좀 감동적이었어. 사표를 날려라 내일 아침까지만. 나에겐 모닝케어가 있다. 사표는 날리고 싶은데 저녁에 술 먹으면서 내일 아침까지만 날리고 있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술 퍼먹고 모닝케어 마시고 다시 깨서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은 사표를 내고 싶은 거지. 근데 언제까지? 내일 아침까지. 그리고 출근해야지. 얼마나 비극적이야. 나 그 CF 내가 그걸 보면서 현대인들의 어떤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죠? 여러분 바깥 양반들이 그렇게 했어. 참 슬픈 거지. 슬픈 거. 진짜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은데 참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게 식솔이 있어서. 만약에 혼자 살면 진짜 좀 극단적으로 들어오면, 엉간히 들어보면 때려치진 않겠지. 왜냐하면 생활 패턴이 다 바뀌어버리니까. 하지만 좀 세게 들어보면 때려칠 수 있겠지. 라이씨 내가 그냥 책임지고 말지 뭐 이러면서. 실제로 절에서는 혼자잖아 이게. 그래서 주지 스님이나 뭐 신도회장하고 스님하고 싸우면 신도회장이 이깁니다. 이거 되게 재밌어. 이거 되게 재밌어. 스님이 이긴다고 생각하지 마. 스님은 주지 스님만 신도회장을 이겨. 그리고 기도하는 스님이나 이런 스님 못 이겨. 근데 뭐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럴 수도 있잖아. 감정적으로 뭐 치고받고 싸운다는 얘기는 아니고, 요즘 뭐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있나? 우리나라는 CCTV가 많고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리고 전화로 욕하면 안 되고, 상대가 갤럭시를 쓸 수 있으니까 자동 녹음 기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욕하면 안 돼. 그래서 말이 부드러워졌지. 그게 제드래곤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혜택이잖아. 이재룡님께서 지드래곤 아니고 제드래곤, 제드래곤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준 거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말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어. 거칠어지지 않아.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그런 진짜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들이지. 근데 절에서는 그렇게 충돌이 나면 진짜 싸우고 갑니다. 언제 가냐? 기분이가 많이 나쁘잖아? 밤에 가버려요. 말 안 하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그 다음날 도량석과 새벽 기도가 날아갑니다. 그게 연맥이는 방식이야. 근데 주지 스님은 참 대단하다. 주지 스님은 진짜 대단해. 자기 거라고 하는 그게 있는 거야. 그래서 도량석 시간에 도량석이 안 울린다 싶으면 바로 튀어나옵니다. 다른 스님들은 안 나옵니다. 알아서 하겠지, 좀 늦잠 자는갑지 이렇게 하는데, 그 주지는 주지에 촉이 있어. 간과뇨? 이 생각을 하는가 봐. 저는 여러 번 봤거든.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가족이 없어서요.
제가 보기에는 가족이 없어서. 그리고 사실 나갈 때도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내가 나갈 테니까 뒤에 사람을 구하세요, 뭐 안 그러면 그 인수인계를 좀 해주고 뭐 한 달이라도, 맞잖아.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날 저녁에 말도 안 하고 나가는 거는 그냥 먹이는 겁니다.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딱 그 얘기거든. 그 얘기거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남성 집단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더 웃긴 건, 그러면 그 뒤에 안 보냐, 몇 달 또 지나거나 1년 지나면 어디서 또 만난다. 그렇게 만나면 학수해.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뭐 정치인인가 이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그렇게 잘하거든.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또 그거 끝나면 그건 됐고 이러면서 또 다시 해서 덕담한다니까. 근데 스님들도 그래요. 막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너 왜 나갔어? 그래 내가 얼마나 골탕 먹은 줄 알아? 그런 얘기는 안 해. 그게 어떻게 보면 비구 스님들의 불문율이야. 그걸 얘기하는 사람은 비구니 스님이야. 진짜야, 진짜. 비구 스님들은 그런 거 갖고는 얘기 안 해. 손해가 좀 났어도 에라이 그러고 그냥 마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남성 집단이 어떻게 보면 또 용기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죽어서 어디에 갈 데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용기가 있을 수 있죠.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승려들이 그렇게 대우를 제대로 받지도 못했던 상황이고, 그러니까는 그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으면 뭐 극락에 갈 수 있다, 누가 이렇게만 얘기해 주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용감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에게는 그 아편이 투여가 되어 있었다. 전세의 귀족들에게는. 그리고 그렇게 귀족들만 전쟁터에 나올 때, 참고로 말씀드리면 2300년에서 2200년 정도가 돼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민병대 전투로 바뀝니다. 민병대 전투로 바뀝니다. 그 전에는 귀족들만 나오는 전투예요. 그리고 민병대 전투로 바뀌면 뭐가 되냐면 주 무기가 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창 가고 방패 같은 거 놓고 이렇게 쫙 줄 서가지고 싸우는 거 있잖아요. 진법 치고. 이게 2300년까지 채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건 새로 나오는 거고, 그 앞쪽에는 뭐냐면 배너같이 막 이렇게 전차 타고 가면서 딱 하면서 뒤에서 활 쏘는 거야. 활 쏘는 거야. 그리고 그런 귀족들만, 돈 있는 귀족들만 딱 나오는 전쟁에서 지휘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왕 아니면 왕자입니다. 말이 타? 이게 일반 사람이 얘기하면 너 뭐요? 신분제에서 내가 쉽게 말해서 골품제로 하면 내가 지금 진골 귀족인데 어디 육두품이 나와서 옷 다 하라 말아야 어디 천한 개 이래버리면 뭐 전쟁에 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인솔해 가지고 명령을 내리려면 왕하고 왕자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은 왕이 해야 되는 거고, 왕자는 언제 하는 거냐면 왕이 나이가 많아. 그래서 나오긴 나와야겠는데 이게 지휘가 안 돼. 사람 지휘는 둘째치고 지 몸 지휘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오줌을 쌌는데 계속 지려. 그러면 뭘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왕자가 나와요. 대리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부처님은 무술교육을 받았습니다. 무술교육. 그리고 그 무술교육은 세 가지입니다. 기록에 나오는 걸 보면 세 가지. 하나는 전차몰기. 하나는 활쏘기. 하나는 씨름이에요. 씨름. 세 가지를 배웠어요. 보통은 앞에 마부가 서서 전차를 몰고 귀족은 뒤에서 활만 쏴요. 그런데 앞쪽에 서 있는 마부가 상대의 화살에 맞을 확률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화살에 맞았을 때를 대비해서 그거를 화살에 맞고 얘가 꼬꾸라지면 그 전차 고삐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전차 몰기를 배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전엔 비포장도로였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우리가 배너 영화 이런 거 볼 때는 그게 이제 콜로세움 같은 데서 이렇게 다져진 데서
마차들, 전차들이 돌기 때문에 그렇게는 잘 안 되지만 비포장 도로에서 우리가 그냥 일반 이런 길에서 전차를 세게 몰아버리면 이게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바퀴가 전차가 뒤집어지는, 땅에 떨어졌을 때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이 씨름입니다. 유도, 씨름 다 그런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몽고 씨름 유명하잖아요. 들어보셨죠? 이유가 뭐냐? 걔네도 말 타는 놈들이라서 그래요. 말 타다가 떨어지면 떨어진 사람들끼리 씨름하는. 그럼 말에서는 뭐 합니까? 말에서는 활쏘지. 그러니까 근접 무기로다가 뭐 칼을 꺼내요. 이런 거는 전쟁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주된 무기가 활이었고 원거리 공격으로 활이었었고, 떨어지면 활 갖고 때릴 수는 없잖아. 에라이 씨름, 활 갖고 때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눌러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그게 이제 씨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같은 시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자가 귀족들을 가르치고 뭐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저 중산층들을 가르칠 때 보면 예, 악, 사, 어, 서, 수를 가르쳤다. 예의 갖추는 거, 사람 응대하는 거. 그러니까 외교 같은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필요해. 악, 음악. 그러니까 귀족들은 음악을 가지고 서로,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재벌집 며느리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미술관 관장이 많아. 옛날에 그 홍라희 여사님도 리움 관장이었었어요. 제가 그 어른을 몇 번 뵀는데 그때도 관장이었었어요. 부관장은 동생이었었어.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소양들을 갖추는 게 필요해. 그게 교양인의 대화나 문화 역량에서 이게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 악, 사가 활쏘기입니다. 우리가 사수할 때 쏜다, 쏠사, 전차 모는 거. 서는 글쓰기. 수는 셈하는 거. 계산. 그래서 공자 때도 활쏘기와 전차몰기가 나오는구나. 이 얘기는 뭐냐면 공자하고 부처님하고 공자가 세대가 조금 더 뒤거든요. 같은 세대는 아니고 조금 뒤에요. 중국이나 인도나 다 그런 식이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술 교육을 잘 받았고 이게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부처님이 나중에 무술대회 1등이에요. 1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 입장에서는 물론 뭐 지위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신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같은 귀족들 안에서는 이게 사돈의 팔종까지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 삼성가 이러면 야, 대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같은 삼성가 패밀리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조금만 올라가면 야, 우리 같은 할아버지 비슷한데 뭐 이렇게 나는 좀 밀려 있긴 한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걔가 아주 능력까지 좋아. 그러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혈통도 더 쉽게 말해서 왕위계승서열 1위니까 혈통도 더 좋고 그다음에 무술대회 1등이니까 힘도 센 거지. 그리고 현대에서 옛날로 올라갈수록 힘센 놈이 세요.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 법보다 주먹이라고. 그런 거 있어. 그게 영향 안 미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쳐. 그 영향을 안 미치려면 어떻게, 그 영향이 완전히 해소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총기를 허가하면 돼. 그러면 무력의 평등화가 이루어져.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고 애고 어른이고 다 필요 없어. 뭐 강호동 같이 힘센 사람이 와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거는 깡의 문제거든. 이제는 힘의 문제가 아니고 깡의 문제야. 땡길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총기 휴대가 100% 자유가 안 되는 한은 그게 조금은 남아 있을 거야. 그러니까 CCTV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없어진 건 맞아. 지금. 맞잖아요. 없어진 건 맞아. 하지만 총이, 그러니까 꼭 뭐 우리도 미국처럼 총기 휴대를 합시다.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력을 평준화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게 있으면 그게 해방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뭐 당연히 아니었고 힘이 센 사람이 아무튼 뭐 있어 보이는 거죠. 이게 어디로 작동하느냐, 부처님께서 나중에 6년 고행하실 때 체력이 좋으니까 수행도 체력이 좋아야 하는 겁니다. 내 몸이 빌빌거리면 수행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정관장 선전에도 나오잖아. 오늘 선전 많이 나오네. 아까 모닝케어 선전. 모닝케어 좀 나오긴 나오나? 제품 자체가 사표 낸 거 아니야? 지가 사표 난리라도만. 근데 정관장 선전에서 그거 나왔었잖아. 공부는 체력, 이렇게 맞는 얘기예요. 지구력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어느 정도 돼야지. 맞잖아요. 근데 공부만 체력은 아닌 것 같아. 모든 일이 체력이야. 운동 배우는 것도, 아니 운동은 당연히 체력인 것 같고, 지구력이 동반하는 어떤 취미 활동도 전부 체력과 관련돼. 체력이 떨어지면 뭐 재미가 없는데 뭐, 아무리 재밌는 오징어 게임을 갖다 놔봐라, 뭐 더 글로리 이런 거 틀어줘 봐라. 체력이 안 되면 퍼 자고 있는데, 아니 맞잖아. 아무리 재밌는 영화를 틀어줘 봐. 끝이지 뭐. 아니 그건 사실이잖아. 그래서 부처님이 나중에 고행을 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나 미래에도 나만큼 빡시게 한 놈은 없을 거다, 이렇게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당신을. 이 얘기는 뭐냐면 강력한 체력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받은 교육이 깨달음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엄청난 관계가 있어요. 이 외에도 두 가지 교육을 더 받아. 그게 어학하고 통치술입니다. 붓다 당시에는 왕이 되면 외교도 왕이 최종 결재권자예요. 지금은 외무부 장관이 하고 뭐 다 이렇게 하지만 외교도 최종 결재권자예요. 지금은 외무부 장관만 하는 것도 아니지. 그 밑에가 뭐 한미 FTA 협정하면 그 당사자가 또 있는 거고 뭐 또 있는 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다 있는 거지.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 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 돼야 될 거 아니오. 일단 띄엄띄엄이라도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오. 그리고 알아듣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접국가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작동을 해요. 부처님의 왕궁 교육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처님의 왕궁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주목한 사람은 제가 처음입니다. 그냥 옛날부터 얘기들은 있어 왔지만 이게 굉장히 부처님의, 그러니까 불교하고 관련해서 중요해요. 그리고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든지 이후의 교화와 관련해서 중요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한 사람의 삶이 출가했다고 100% 바뀐다고 생각 안 해요. 제 주변에도 제가 이렇게 보면 출가 전에 그 사람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가 후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몰라, 이런 얘기를 해서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약간 불우했던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있어 보면. 그리고 어렸을 때 좀 윤택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좀 넉넉해요. 출가해서도 그래. 그러니까 뭐 그 자체 환경이 넉넉하다 그게 아니고 마음 쓰는 게 좀 다르다니까. 마음 쓰는 게 다르다니까. 그래서 저는 몰라, 절에서 어렸을 때부터 막 컸던 분들을 그렇게 뭐 대단하게 안 봅니다. 그런 분들이 약간의 피의식이 있어. 내가 이렇게 대해보면 피의식이 있어. 그래서 어느 정도 괜찮은 집에서 성장했다가 자기가 좋아서 출가하는 사람들이 가장 내가 보기에는 질적으로 낫습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찰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거기서 성장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어서 그것만 보니까. 근데 지금은
왜냐면 옛날에는 밥도 스님들이 다 하고 국도 스님들이 다 끓이고 이렇게 했던 승가 공동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절들이 없거든.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약간씩 찝쩍거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성장 환경이 별로 안 좋아요. 절이 애들이 성장하기에는. 개도 그런 것 같고, 절에서 원래 개 못 키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산골 절에 이런 데는 이제 좀 이제 외롭고 쓸쓸하고 약간 무섭고 이러니까 개를 키우는 경우도 있어. 근데 절 개의 특징이 뭐냐면 누가 주인인지 잘 몰라. 굉장히 애가 평안해. 어이고 황희정승이지. 네 말도 맞다, 네 말도 맞다, 네 말도 맞다. 그리고 지조도 없어. 아무나 와서 머리를 쓰다듬으면 좋아 이러면서 있어. 아 진짜라니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보니까 그리고 그걸 그 사람들이 신도들은 다양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공격하면 절에서 못 살겠죠. 그 개가 싸납고 공격적이면. 맞잖아. 그래갖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이 만지고 그 다음에 공격적이지 않은 쪽으로 습관이 들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호호호 이렇게 마치 해탈한 것처럼. 근데 그 원룸이나 이런 데서 그 집 주인하고 딱 둘이서 큰 놈들은 딴 사람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죠. 더럽게 유세를 떨지. 그런 거 못 봤어요? 무슨 뭐 대가리에 금태를 둘렀나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우리한테 걸리면 난리 난다. 나는 전에 그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그 개를 이렇게 쓰다듬으려고 하는데 물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 눈에는 내가 마음에 안 들었는가 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딴짓하는 척하다가 목덜미를 잡았거든. 이 뒤통수 이 목덜미를. 원래 개는 거기를, 모든 짐승은 거기를 잡는 거예요. 거기를 잡으면 경기 끝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보다 서열이 높아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든 개든 다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새끼를 옮길 때 언제나 이 목덜미를 물거든요. 그러니까 죽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물어서 이렇게 옮겨줘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그 목덜미를 딱 잡히면 딱 들면 애가 이렇게 축 처져 있어. 그 발버둥하면 제가 떨어져서 다치기 때문에 유전적 교육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엄마가 무는 거고 정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딱 있는 거예요. 아니 모든 고양이과나 개과 동물들 여러분들 그 작은 애들 데려가서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그리고 그거 되게 편하게 여깁니다. 개를 안고 있는 게 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요. 개 다리 구조를 봐봐. 앉았거나 업었을 때 개가 얼마나 불편할 거라는 걸 생각해봐. 이게 오히려 편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개나 이런 걸 많이 들어봤거든. 우리는 또 짐승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많이 해봤거든요. 야, 나 근데 깜짝 놀랐네. 그 개가 한 15살 먹었는데 이렇게 딱 들었더니 지랄을 하는 거예요. 얘가 자존심이 상한 거야. 분위기를 보니까. 그래서 내가 몇 번 주일 안 볼 때 흔들어 줬지. 이렇게 하면 서열 정리 끝. 너는 나한테 맞서면 안 돼. 이렇게. 강영욱 필요 없습니다. 이거 몇 번 하면 서열 정리가 바로 끝납니다. 근데 보통 개들은 사실은 그걸 들리면 옛날 어렸을 때 자기 엄마한테 물렸던 생각을 딱 하게 되면서 서열 정리가 끝나요. 야, 근데 한 10살 먹으니까 이게 역물이 돼가지고 기분이가 나쁘대. 와, 난 이거 진기했어. 물론 뭐 물거나 하려고 하지만 내가 물릴 사람은 아니었고. 그러다가 옛날에 그 티베트에 가서 개한테 물려가지고 그게 방심했다가 내가 물려가지고 뭐 재밌는 사건이 있었지. 그 개 그래서 내가 한동안 개 쫓아다니겠어요. 그 개 잡는다고. 난 물은 놈 잡으러 간다.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왕궁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무튼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수행이라든지 불교 교단의 발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포교에 있어서 중요하고, 그 세 가지가 무술하고 어학하고 그리고 통치술이에요. 통치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무튼 무술. 왕궁 교육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무술이에요. 무술. 나중에 교단 발전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건 통치술이었었어. 통치술. 그러니까 조직, 요즘으로 말하면 조직 관리. 조직 관리. 그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주변으로 사람이 이렇게 생겨. 하지만 그걸 조직을 만드느냐는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서 왕궁 교육에서는 아무튼 무술이 제일 중요하고, 그건 전쟁 나가지고 나라가 밀려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맨 앞에서 지휘하는 그 사람의 무술 능력은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삼국지로 말하면 관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앞에서 하나 딱 치고 나가버리면 뭐 어쩔 건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아무튼 전쟁이 나면 진짜 쿠웨이트 보면 그렇죠. 쿠웨이트 보면 지금은 쿠웨이트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에 꼭 비유를 들면 쿠웨이트가 나왔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보기엔 지금은 카타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 카타르는 1년에 국민한테 2억씩 갖다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고. 복지 비용으로 2억, 두당 2억 이렇게. 고맙지. 우리도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5만 씨 뭐 세금은 다 뜯어가려고 그러고, 저 뭐 건강보험료만 더럽게 올렸었고,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아무튼 제일 잘 사는 나라 하면 쿠웨이트가 꼽혔었어요. 지금은 좋은 나라 이러면 북유럽 국가가 꼽히고, 그래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렇게 꼽히는데,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계속 살기 좋은 나라, 그 다음에 돈 부자인 나라 이러면 스위스가 꼽혔죠.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스위스가 언제나 더 잘 삽니다. 영국이나 프랑스가 강대국이죠. 영국, 프랑스, 독일이 유럽에서는 강국이죠. 하지만 잘 사는 건 스위스가 잘 살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르웨이는 진짜 거지 같은 나라였었어요. 거지 같은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떡상했지. 그게 북해 유전의 개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하고 똑같은 게 노르웨이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노르웨이는 뭐 좀 다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 북해 유전 나와가지고 걔네 노르웨이 거 우리가 수입해서 먹는 거 있잖아. 고등어. 기억 안 나? 그거 다 노르웨이산이에요. 고등어가. 그러니까 걔네 노르웨이 거 우리가 수입하는 게 없어. 뭐 걔네 그 공장도 제대로 된 게 없어. 그냥 고등어나 팔아먹고 있는 놈들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더럽게 못 살겠지. 고등어 팔아먹는 놈이 뭐 얼마나 잘 살겠어. 그냥 생각해봐도. 아니 그렇잖아. 그런데 그 앞바다에 유전이라네. 그 앞바다가 유전밭이라잖아. 우리나라도 한반도가 조금만 더 밑에까지 집안이 융기할 때 이렇게 조금 올라가, 아니면 제주도 그 한라산이 분화할 때 조금만 더 힘을 썼으면 칠광구가 그게 우리 영역이 조금 될 건데, 칠광구에 묻혀 있다 하는 거거든요. 진짜 우리 예전에 했었잖아. 그 혜은이 선생께서 나와서 노래 불러주셨잖아. 제 칠광구 이러면서. 기억나죠? 그거 기억할 정도면 다 여러분들 오래된 분들이에요. 그 박정희 대통령 그 말기 때 그 있었잖아. 그 우리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칠광구. 그 뒤로 왜 칠광구 얘기가 없나 이랬더니 그거 거짓말이었나 이랬더니 있다는 거잖아. 있다는 거잖아. 있는데 일본이 혼자 먹으려고 우리랑 이렇게 계속 묶어놓고 개발을 안 하는 거라잖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내년인가 뭐 내후년인가 그게 한일협정이 종료가 돼버리면 우리 칠광구가 거의 날아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 칠광구 지분이 거의 날아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리로 왔을 때는 칠광구가 우리 지도에서는 좀 멀긴 멀어. 오히려 중국 쪽에게 더 가까워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뭐 그런 변수들이 있는데, 한라산이 폭발할 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해줬으면 지분이가 생기는 건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계속 이슈로 칠광구 얘기가 언론들에서 좀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일협정이 끝나면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그 칠광구역 쪽에 얽혀 있는 그 땅에 이렇게 흐름이 어디로 되느냐, 그게 한국 쪽에서 이렇게 흘러간다네. 그렇게 해서 한국에 지분을 줬고, 지금은 해안선에서 몇 킬로까지 이런 식으로 지분을 주니까 법이 바뀐 거예요. 해양법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리가 좀 멀어. 그래서 이제 일본이 지가 혼자 먹으려고 하는데, 다행히 우리에게는 또 중국이 있지. 중국이 일본이 혼자 먹게 안 내버려 둘 거거든. 그래서 지들끼리 싸우면 그러면 안 되죠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숟가락을 얹어야 되는 복잡한 상황이. 근데 쉽지 않아. 딱 봐도 쪽발이가 쉬워, 떼놈이 쉬워. 저것들 진짜 만만한 놈들이 아니거든. 이게 지금 환장하겠다 진짜.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거 해갖고 어떻게 숟가락이라도 몇 개 얹고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빨대로 빨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노르웨이가 알고 보니까 고등어 팔아먹고 거지같이 살다가 앞에 유전이 터지면서 쿠웨이트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고 부자 나라 중에 하나가 됐다더라. 하지만 부자 나라는 됐고 강대국은 언제나 무기가 있는, 힘이 있는 나라라더라. 그러니까 유럽에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잘 사는 나라가 많아도 영국, 프랑스, 독일이 강대국인 거는 주먹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중국이 10,000불이거든. 우리가 35,000 뭐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그러면 3배 차이가 나잖아. 근데 왜 우리가 중국 저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겠어? 주먹이 있잖아. 주먹이 시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 주먹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그 주먹이 미국한테, 최고 주먹은 미국이니까 핵주먹을 쓰잖아. 그 핵을 쓴다는 게 아니고, 지금도 우크라이나가 버티는 게 뭐예요? 뒤에서 누군가 밀어주니까 하는 거예요. 안 밀어줬으면 벌써 끝났다. 막말로 얘기해서. 밀어주는 이유가 뭘까?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이슈 얘긴데, 러시아를 골로 보내려는 생각도 있겠지. 러시아가 정의롭지 않았던 부분도 존재하겠지만, 이런 기회에 엉겨오는 두 사람이 있잖아. 미국에 엉기는 두 사람, 푸틴과 시진핑이라는, 그 중에 한 명을 날릴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게 전쟁을 끄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시진핑하고 푸틴이 완전 집권 체제를 확립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 중에 하나를 먹은 거지, 둘 다. 맞잖아. 그러니까 미국을 상대할 정도가 되려면 미국하고 캐나다가 연결돼 있거든요. 걔네가 두 나라가 연결 붙어 있거든. 그래서 그게 한 팀이고, EU가 한 팀이고. 근데 EU는 계속 지네 얘기하다가 안에서 깨져가지고 미국이 안 됐잖아. 안 되는 걸 우리가 여러 번 봤잖아. 미국한테 두드려 맞고 싸대기 맞고 이러면서 안 되잖아. 뭉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마치 한미일이 뭉칠 수 없는 것처럼 영국, 프랑스도 못 뭉치거든. 걔네도 계속 역사적으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그들끼리 이렇게 치고받고 하면서 계속 미국한테 주도권을 뺏기게 된 거고, 원래는 그 주도권이 영국, 프랑스한테 있었던 거지, 뭐 미국한테 있었나요? 생각해보면,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미국을 맞먹을 수 있는 세력들이 있는 거지. 시장도 크고 땅도 크고 나라도 크고, 그런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중국, 인도. 호주는 크기는 큰데 사람이 없지. 캥거루하고 토끼를 넣어야
미국을 상대할 수 있지. 근데 뭐 토끼가 뭐 비행기 몰고 나갈 것도 아니고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걔네는 뭐 그냥 죽도 밥도 아닌 거고, 호주가 우리나라보다 77배나 크다는 거예요. 엄청난 땅덩어리로만 치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인도도 떡대가 되고, 봐봐, 그죠? 중국 떡대 되고, 러시아 떡대 되고, 인구수도 어느 정도 되고, 땅도 되고, 다 되잖아. 근데 인도는 지금 아직 얼빵하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저쪽은 어떤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통으로 먹었어. 야, 이거 위험한데? 그랬는데 운 좋게 걔를 골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욕 태바가지로 먹게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끌면 되지. 아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내 생각이요. 그냥 내 생각. 그래가 곡물 가격하고 원유 가격만 올라가지고 우리나라만 적자 더럽게 나고 진짜. 미국이 돈을 엄청나게 퍼줬다던데요? 지는 찍어서 주잖아. 우리는 벌어서 줘야 되고, 지는 그냥 복사기에 돌려서 주잖아. 이런 거지 같은 게 어딨어. 그러니까 중동이나 저 노르웨이는 석유를 파서 돈을 버는 거고, 미국은 인쇄를 해서 돈을 벌잖아. 야, 이거 어떻게 이기냐? 아무리 석유 파도, 석유 파는데 도대체 돈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어. 그냥 수돗물 틀듯이 석유가 나온다 그래도 인쇄 비용보다는 비쌀 것 같은데. 윤전기 돌려. 야 100조 찍어. 100조. 이거 어떻게 당해?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걸 봤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돈을 찍어서 달러가 엄청나게 퍼졌잖아요. 엄청나게 많아졌잖아, 총량이. 예, 그때 트럼프 대통령 때 뭐 전 국민에게 뭐 몇백을 찔러줘요. 아니 미국 얘기예요. 찔러줘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한두 놈도 아니고 미국이 몇 억 인구인데, 그게 뭐 2억에서 3억이 되는 인구인데 생각을 해보면 그럼 엄청난 돈을 찍었어.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지. 우리는 제대로 찍지도 못했는데, 아니 걔네가 안 찍고 우리가 찍어야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있어? 우리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했는데 달러가 1,300원, 1,400원 얼마까지 올라갔었어요. 아니 맞아. 그러다가 지금 떨어져가지고 1,400원 정도가 된 거야. 야, 그렇게 찍었는데도, 그렇게 찍으면 원래대로 하면 양이 많아지면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1,000원이든지 뭐 800, 900원이든지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나. 이게 뭐 계산이 안 떨어진다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80년대, 90년대 IMF 맞기 전까지만 해도 1달러가 700원, 800원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맞죠? 어른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게 지금 1,300원. 저는 90년대생이라도 이런 거를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알아. 내가 그런 거 다 찾아봤잖아. 자료가 다 있어. 저 어렸을 때는 엔화가 400원이었었어요. 100엔에 400원. 그래서 얼마 전에 그거 있었잖아. 달러보다 유로보다 달러가 비싸진 사건이 있었죠. 얼마 전에. 최근에. 나 그거 보고 깜짝. 유로는 보통 달러가 1,100원, 1,200원 정도 할 때 유로가 1,400원, 1,600원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저는 이런 외국을 많이 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니까 뭐 찾아본 건 아니고 그런 환율까지 뭐 이렇게 다 관심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달러가 더 비쌌었지, 유로보다. 지금은 다시 역전됐어요. 근데 깜짝 놀랐거든. 왜? 야, 이게 백금과 금의 가격도 그래. 백금이 금보다 백금이 금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금 아니에요. 백금은 금이 아니야. 그러니까 화이트 골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화이트 골드 뭐 14K 뭐 18K 이래 가지고 흰색 내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백금 있잖아.
백금이 금보다 훨씬 소량으로 매장돼 있거든요, 전 지구에. 그러면 당연히 희소 가치 때문에 더 비싸야 되고, 우리 어렸을 때 백금이 금보다 비쌌어요. 금 한 돈에 내가 어렸을 때 4만 원이었었어. 내가 기억하거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금을 좋아해가지고 내가 그걸 기억한다고. 4만 원이었었어. 기억나세요? 금 없었구나. 저는 금모으기 할 때도, IMF 터져 금모으기 할 때도 내가 30돈인가를 내놓은 사람이야. 내가 금에 뭔가가 있어요. 금에 뭔가가 있어. 근데 국가가 위급하다 그래서 내가 내놨어. 내가 그때 젊은 나이에요. 나 90년대생이잖아. 유치원 때 내가 30돈을 내놓은 거야. 97년에 IMF니까. 내가 유치원생 때 내가 30돈을. 그때 국가의 말을 들었던 게 후회되지. 야이씨, 그때 안 내놨어야지. 전 국민을 털어먹은 사기 사건이야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의 평화의 댐 수준의 사기 사건이었지. 그게 그러면 국가를 뭐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됐느냐?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었다는 거지. 근데 마치 그거라도 해주면 엄청 도움이 될 것처럼 해가지고, 나도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해줬더니, 에라이 씨, 그때 갖고 있었으면 차라리 낫지. 아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안에. 그때 그 분위기가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백금이 더 비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금 가격 비교 사이트에 가서 들어보세요. 18K보다도 백금이 쌉니다. 18K라는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금 함량이 75% 정도 되거든요. 99%가 아니고 75%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순금에는 당연히 안 되고, 그거는 뭐 벌써 오래전에 발렸고, 18K한테도 안 돼. 여러분들 좀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세대 중에서 혼수로 백금 해오신 분들이 있어. 반지나 이런 거를. 왜?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잘 살던 집. 그런 거 기억나시죠? 금값 다 떨어졌어요. 금값 다 떨어졌어.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도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이 나오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금은 안전자산의 화폐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불안정하면 금값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거든요. 저는 뭐 금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거는 주술적인 요소 때문에 좋아했던 거고, 자산의 가치로서 좋아하는 건 아니고, 애가 무슨 자산의 가치로 금을 좋아하겠어. 근데 되게 재밌다. 그런데 어떻게 90년대 그 정도, 90년대에 그 정도 가지면 되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어른들 말고, 저는 그때도 어느 정도 젊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금을 좋아했던 건 맞아. 그리고 제가 아무튼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런 때 돈이 좀 있었어. 집에서 돈을 많이 줬어. 그래서 풍족했던 거야. 그게 내가 책도 마음대로 사보고 쓸데없는 짓을, 미친 짓들을 많이 할 수 있었던, 사실은 원동력 중에 하나였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내 아들이다 보니까 방심해서 그래. 앞에서 위에서 다 잘하니까, 착실하니까 쟤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인생은 그런 게 아니거든. 방심하면 안 돼.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아이러니한 거는, 그때 그런 것들을 했던 게 오늘날에는 그게 다 각광받는 자산이 된 거야. 문화 자산이. 그러니까 뭐 금을 갖고 있어서 뭐 돈이 됐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분야들이 그때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었던 세상이었고, 그때 뭐 명상 이런 거 뭐 어쩌고 뭐 도 닦고 이런 거 아무도 관심을 안. 지금은 사람들이 다 그쪽에 쏠리는데 갑자기 급조하려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그때부터 했었어. 그때부터. 참
세상 신기하다. 지나고 보면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초등학교 때 양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양가를 맞았었는데 그거는 우리 때는 결손 가정 아니면 양가를 맞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집에서 양가를 맞는다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것도 저학년에 3학년 이하에서 그렇게 맞았었던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그 당시에 내가 저 사람들은 참 똑똑한, 저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개무시하면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당연시 여겨. 나 너무 재밌어. 내가 가 맞았던 사람이야, 바보야. 나 가야 가. 수 맞는 거보다 가 맞는 사람이 힘들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진짜야. 수 맞는 거보다 가가 훨씬 힘들어. 그러니까 그거는 제대로 된 집 아닌 애들, 약간 이렇게 이상한 집들이 있거든. 좀 형편 진짜 안 좋고 이런 애들. 그리고 그런 애들은 꼭 특징이 여기 콧물 자국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희한하게도 그때만 하더라도 그 누런 코가 나왔어.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은 그런 코도 없어. 그냥 콧물이 흘러도 이렇게 맑은 코가 나오는데 그게 바이러스랑 뭔가 관련되는 것 같아요. 누런 코가 나와가지고 진짜 이렇게 들어 마시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거 기억나세요? 그런 거 기억나죠? 그리고 뭐도 있냐면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 숨 쉴 때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한 번 딱 보면 애가 그냥 없어져. 그거 되게 많이 봤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여기다 이렇게 수건, 가재 수건 같은 거 이렇게 차고 다니고 뭐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코 닦고. 더 웃겨. 왜냐면 가재 수건에다 코를 닦잖아. 그럼 코가 닦은 게 보이잖아. 더 지저분해. 근데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야, 선생님이. 왜?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과는 아니었어요. 나는 씻고 다니는 과. 우리 집은 어렸을 때 목욕탕이 있고 다 이런 집이에요. 괜찮았었어. 그런데 가를 맞으니까 더 신기하지. 참. 지나고 나면 진짜 내가 나중에 기회 되면 내가 그런 얘기도 좀 해주고 싶은데 차마 그 말은 못할 거야. 너무 치명적이어서. 내가 어떻게 학교를 초등학교 때 안 갔는지 뭐 이런 거.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렇게도 인생을 살았어. 그것도 언제? 초등학교 때. 야, 그 진짜 재밌어. 아무튼 뭐 그런 얘기는 그렇다 치고, 무술이 아무튼 제일 중요해요. 전시체제에서 무술로 밀려버리면, 전투력에서 밀리면 끝나니까. 그래서 부처님 왕궁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술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외교랑 관련된 어학입니다. 두 번째가 외교랑 관련된 어학. 그리고 부처님이 어학을 굉장히 잘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게 잘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도 같은 경우는 대륙국가이기 때문에 인접 언어를 배우는 게 상대적으로 용이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애들이 뭐 3개국어 해요, 4개국어 해요 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 제가 유럽에 처음 갔을 때 제일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걔네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저는 나름 놀라웠던 게, 국경을 통과할 때 운전기사가 자 여기가 국경입니다 이러면 국경이야. 우리 뭐 시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서울에서 경기도 넘어가듯이 국경입니다, 국경. 우리는 국경하면 철책이 막 그려지고 도끼로 이막가 막 이런 막 무시무시한 생각이 막 있고, 이승복 입찢어졌어요 막 이런 게 막 방공교육 이런 걸 막 받았던, 90년대생인데 왜 내가 방공교육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방공교육을 그리고 학교에 교련이 있어가지고 가짜 총이지만 총 쏘는 이런 훈련을 했었던 있잖아요. 뭔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랬는데 여기가 국경이에요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걔네는 알바를, 내가 프랑스 사람인데 알바를 독일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는 다 로마나이즈를 쓰기 때문에 문자가 비슷비슷해. 이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는 약간 사투리 같지. 그래서 걔네들이 뭐가 있냐면 지네 나라 말이 아니래도 대충 알아들어. 뭔 뜻인지 알죠? 근데 이놈의 이 동아시아는 우리는 일종의 섬이잖아. 반도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 반도잖아. 반도는 반쪽 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섬 같은데 어디가 연결되어 있음 이 반도야. 그래서 반섬이야. 근데 저 위에 놈이 막아버렸기 때문에 진짜 섬이 됐지. 육상으로는 못 다니잖아. 가면 총을 쏘는데 뭘 가. 사하라 사막보다도 위험한 게 북쪽인데.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완전 섬같이 됐지. 그리고 언어도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제 섬이니까 고립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갈 수가 없지. 그리고 이게 언제 풀리냐면 88 올림픽 이후에 이제 풀리고, 그 전에는 방공 교육 받고 외국 가했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초청장 보내야 외국 가고 이랬었어요, 진짜.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어학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요즘은 애들이 가니까 되는데 다른 나라 말을 뭐 쓸 일이 없지. 그리고 우리 인접 언어하고도 전혀 통하지 않아요. 일본 말하고 필체가 비슷한가, 중국하고 비슷한가. 옛날에 한문 쓸 때는 좀 비슷했는데 지금은 다 지팔 지은들지. 아니 맞잖아. 맞잖아. 호환성 전혀 없지. 아니 그렇잖아. 그게 그러니까는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대륙 안에서 붙어 있으면 약간의 옆 나라랑 당연히 호환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신라 백제 고구려 있었듯이. 그러면 완전히는 못 알아들었겠지만 사투리 비슷하게 해서 대충 저놈이 뭔 소리 하는 줄 알겠다 이 정도는 했을 거야. 그 시절에도 100% 단절은 아니었을 거야. 지금 우리가 중국 사람 말 들으면 저게 뭔 쌉소리인고 시끄럽기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달랐을 거야. 이해가 되죠? 대충 뭔 소린지 눈치가 이렇게 하면 그 정도가 아마 백제 신라 간에도 고구려 사이에도 됐을 거야. 뚜렷하진 않고. 우리가 제주도 가서 막 이상한 제주도 진짜 방언 쓰는 할머니들 만나면 못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오지. 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지. 그 자체도 안 오면 치매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3개국 4개국어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걔네 방학 때 이렇게 놀러 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되겠지. 어린애들이 특히 이게 언어라고 하는 건 어렸을 때 배우는 게 이게 되거든요. 커서 배워갖고는 안 되거든. 그래서 언어는 머리가 아니고, 머리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습관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여러분들이 한국말 배울 때 엄마 등 뒤에서 한 2년 동안 자빠져 자다가 그냥 한국말을 시작했지 뭘 한국말을 제대로 배운 적이 뭐가 있어. 그러다가 된 거잖아. 그리고 여러분 어머니가 미국 분이었으면 자빠져 자다가 눈 떠가지고 영어를 했겠지. 아니 그렇잖아. 아니 그 선택권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자다가 눈 뜬 거밖에 없으니까 그 시작점이 내가 눈을 떴더니 독일이었어. 그럼 독일 말을 쓰고 있겠지 지금. 아니 맞잖아요. 그게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 피가 흐르니까 꼭 한국말만 된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 인간에게는 모든 언어의 그래픽, 일종의 그 언어 카드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단지 어떤 게 돼도 되느냐인 거고, 어렸을 때 그거를 몇 개를 끄집어내면 여러 개가 이제 호환돼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있잖아. 뭐 우리 아버지가 뭐 외교관 뭐 이런 거 써요. 그래서 어디에서 몇 년 살고 어디에서 몇 년 살고 그러면 다 따부작따부작 한다고. 그럼 그 마누라는 그렇게 하느냐? 그 마누라는 그렇게 못해. 왜냐하면 커서 갔기 때문에. 근데 애들은 거기서 몇 년 살면 그 얘기 좀 하다가 또 이쪽은 좀 하다가 그럼 아주 잘하는 고급 언어까지 했느냐? 아니 그건 아니야. 몇 년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 기본 의사소통이나 대화는 될 정도로. 맞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학은 머리가 아니고 습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 같은 사람도 뭐 어렸을 때 유학 가가지고 안 그러면 뭐 계속 어학연수 댕기는 그런 시절에 태어났었으면 그러면 영어도 뭐 잘하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 때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지. 90년대생인데 왜 그런 시절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부처님이 어학을 체계적으로 배워요. 체계적으로 배우는 거는 외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뭐 문서 서명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단판을 지어야 되는데 야 통역해봐 이러면 불리하다니까. 그리고 그건 인접 언어기 때문에 바로 옆에 나라 말들이기 때문에 마치 조금만 하면 통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어학들을 배워갔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그 주변에 나랑 외교 관계를 맺어야 되는 나라들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배우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게 나와요. 어렸을 때 몇 개 언어를 배운 사람은 커서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도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그냥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쪽에 물리가 틀리는 거야. 물리가 터지는 거야. 이치가.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만 배운 사람은 커서도 개고생해도 안 되는데 어렸을 때 뭐 한 3개국어 정도, 4개국어 정도를 그냥 배웠어요. 물론 뭐 북한말, 한국말, 조선말 이런 식으로 3개국어 말고 제대로 된 3개국어를 어렸을 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배웠어요. 이러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속도가 훨씬 빠르대. 예. 이해는 되죠? 이게 뭐가 되냐면 나중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언어로 포교를 하세요. 법문을 설하세요. 엄청나게 먹어주는 효과가 나옵니다. 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친밀감을 주거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영화 같은 게 개봉을 하면 헐리우드 배우들이 와서 시사회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를 TV에서 찍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몇 종류가 있어. 물론 자기가 그냥 이게 손바닥에 써가지고 지도 외워갖고 나왔겠지. 그러면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몇 마디 하는 애가 있고 안녕하세요까지만 하는 놈이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영어를 쓰는 놈이 있어. 그게 호불호가 갈려요. 그리고 그런 게 영향을 미치느냐? 미칩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교황도 12월 5일 날 크리스마스 날 전 세계 언어로 예수 탄생 메시지를 한 번씩 그거 다 지네 나라 말로 써 있을 거예요. 교황이 읽을 수 있는 말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글로 이렇게 다 적어 놓은 거지. 예. 뭔 뜻인지 알겠지? 그러면 교황이 그 언어로다가 다 써놓으면 지가 읽겠어? 영감이? 뭔 재주로 읽었어? 그냥 자기네 나라 말로 쭉 이렇게 발음으로 써놨겠지. 예, 우리가 옛날에 팝송 외울 때처럼 한글로 이렇게 빽빽하게 써놨겠지. 그러면 그거 보고 이렇게 읽어주면 그 나라에서 환호를 하지. 별것도 아니야 사실. 그거 딱 계속 보고 있거든. 그러다가 한국말로 이렇게 하면 막 이러면서 또 지랄 축구 무슨 한국 축구 그 골 것처럼 아니 맞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같은 경우는 그 동네 말로 그러니까 당신이 머리도 좋고 어렸을 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빨리 배워서 그 나라 그 걔네들이 쓰는 말로 해준다는 거잖아요. 전체를. 아니 생각을 해봐. 우리도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가 한국말을 그냥 한두 마디 하는 게 아니고 잘은 못하더라도 우리 한국 사람처럼 막 능수하게는 못하더라도 인터뷰를 하는데 한국말로 다 인터뷰를 해. 그럼 우리가 제가 얼마나 우리한테 관심이 있으면 이러면서 감동을 하지.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지 않아? 예, 뭐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아니 그렇잖아. 먹고 들어가는 거지 그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왕궁에서 어학을 배웠던 게 포교에서 엄청난 효과를 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리고 부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제자들이 이제 좀 귀족 출신 제자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쓰는 말이 고급 언어가 산스크리트어예요. 유럽으로 말하면 라틴어 같은 거.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좀 찌브리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선시대 때 언문이라고 하는 한글이 있고 그 다음에 한문이 있는 거야. 한문이 고급 언어였던 거야. 조선시대에는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만 조선시대 때는 그 언문이라는 자체가 언이 그 쌍말언자거든. 쌍놈말이라고, 쌍놈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쓰던 시절에 그렇게, 그러니까는 서양어로 말하는 라틴어가 그 역할을 하거든. 라틴어가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선생님 가오 무너지니까 우리 산스크리트어로 통일을 시키시면 어떻겠습니까? 산스크리트어를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맞지 않다. 그들의 언어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맞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유럽에서는 그 라틴어의 그 벽이 무너지는 게 언제냐면 구텐베르크의 성경 인쇄거든요. 그러니까는 개신교가 나와가지고 루터가 반박문, 하이델베르그에서 반박문을 하고, 그 다음에 칼백 나오고 이러면서 걔네가 번역 성경을 썼잖아. 라틴어 성경. 그 전에는 무조건 성경은 라틴어, 성서는 라틴어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독일어로 번역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 거잖아. 그게 구텐베르크의 그 인쇄술과 결합되면서 폭발을 일으키는 거지. 책으로 쫙 뿌려지는 거지. 그러면서 그 라틴어의 벽이 무너진 거거든. 그게 어떻게 보면 구교에 대한, 그러니까 카톨릭에 대한 도전이에요. 원래는 라틴어를 카톨릭이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로마 카톨릭이 보유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딴 사람들은 대거리를 못해. 왜? 잘 못 읽어.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그거지. 노비 계약서를 썼는데 이놈은 글을 몰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불리하게 했겠냐? 사인해! 이러면, 예, 제가 믿죠? 이러면 사인했다가 손목 날아가는 거야 나중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2500년 전에 루터나 칼빈이 나오고 나서 그 얼마 안 된 일이거든요. 그게 불과 몇백 년 안 된 일이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이 2500년 전에 그런 판단을 했으니까 대단한 거지. 그게 부처님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는 교통이나 언어나 물류나 이런 것들이 다 불완전한, 그 굉장히 약간 떨어지던 시절, 저개발 시절에서도 부처님이 먹힐 수 있었던 거는 그런 식으로 뭔가 강렬한 인상들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째, 그거 필요 없어. 뭐 교리고 뭐 이런 거는 그게 물론 중요하지. 하지만 그게 꼭 핵심은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런 것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헐리우드 영화도 굉장히 중요해. 영화가 잘 되느냐도 중요한데 걔네들이 와서 어떻게 처신했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좀 무식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처님의 이미지만 남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잘 안 들리고,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그 사람의 이미지만 남는 거야. 그 사람은 좋았던 사람, 뭐 지혜로웠던 사람, 아니면 잘생긴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만 남는 거야. 그 부분에서 이 말이 엄청난 역할을 한다니까. 같은 언어를 쓴다라고 하는 동질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도 인도에 가서 이런 걸 느껴요. 제가 인도에 가서 이렇게 인도 성지순례 같은 거 하면 제가 이렇게 설명 같은 걸 해주거든요. 인도 가이드도 말을 잘해요. 그리고 현대적인 거는 지가 나보다 훨씬 더 잘 알지. 나는 옛날 유적 얘기만 할 줄 아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걔가 말하면 10분도 안 돼서 잡니다. 이유가 뭐냐면 문화 공감대가 형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단순히 한국말을 하기 때문이 아니고 이렇게 삭삭 긁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못 긁어. 걔는 한국말은 하기는 해. 인도 사람이니까 그 정서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외국인을 상대로 개그를 해서 웃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문화 코드를 관통하고 있어야 돼. 그 웃음 코드라는 게 다 나라마다 좀씩 틀려요. 그냥 자빠진다고 다 웃는 게 아니야. 그리고 웃음 코드하고 빈축 코드가 한 끗 차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약간 나이 가지고 구박하잖아. 그게 조금만 더 하면 빈축이 될 수 있어. 에라이 씨 이러면서 나올 수도 있다니까 여러분이. 맞는 거예요. 그거 잘해야 돼. 그래서 제가 너무 연세 드신 분한테는 그거 안 한다니까. 두드려 맞을까 봐.
그게 어느 정도 작은 사람한테 해야지, 곰 작은 사람한테 하면 빗으로 꽂히면서 원망으로 돌아와요. 너는 안 늙냐? 이렇게 나온다니까. 너는 계속 그럴 줄 아냐? 이렇게. 진짜야. 진짜야. 그래서 그런 코드들이 다 이렇게 좀씩 존재하고 있어. 그래서 외국인은 그걸 뚫기가 어려운 거예요. 외국인은 뚫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를 쓰고 그런 동질감을 찾아내는 거는 머리가 진짜 좋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처님이 했고, 그 원동력 중에 하나가 언어였었다더라. 어학이었어. 그것도 왕궁에서 배운 어학이었었다더라.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